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이 발사한 군사위성의 전쟁 능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들은 오늘 서울에서 협의를 열고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서울 양천구와 구로구 3만 7천여 세대에 온수와 난방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주민들은 밤새 추위에 떨었는데 복구 작업은 오늘 오후에나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저출생 관련 총선 공약을 나란히 발표합니다. 국민의힘은 육아휴직 강화 등의 내용을, 민주당은 자동 육아휴직 등록제 등의 내용을 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AI 기술이 탑재된 첫 번째 스마트폰을 공개했습니다. 휴대폰 자체에서 구동하는 AI를 기반으로 실시간 통역이 가능합니다. 어제부터 전국에 내리던 비와 눈은 서서히 그치고 있지만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는 많은 눈이 예보됐습니다. 낮에는 서울 10도 등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굿모닝 MBN은 미국에서 들어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북한의 군사위성과 관련된 전쟁 능력에 대해 진지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전쟁 능력을 평가하고 여기에 대한 대응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종락 특파원입니다. 지난해 11월 21일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백악관과 국방부, 하와이 미군 기지 등을 촬영했다고 주장하며 정찰위성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촬영한 자료에서는 4척의 미 해군 핵항공모함과 한 척의 영국 항공모함이 포착됐습니다. 사실상 전쟁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에 존 플럼 미 국방부 우주정책 담당 차관보는 북한의 전쟁 능력 여부에 대해 진지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북한과 관련해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복수의 결의위반 등 문제가 분명하게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부분 나라가 우주의 접근을 추구하고자 한다며 북한이 그런 차원에서 단지 위성 자체가 위협에 해당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쟁 능력 평가에 따라 대응도 달라질 수 있어 정책 변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가 오늘 서울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북한과 러시아 사이 군사협력 등 한반도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오늘 정박 미국 국무부 대북 고위관리,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과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협의를 진행합니다. 오늘 협의에서는 최근 서해 포병 사격과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추가 제재 등 압박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양천구와 구로구에서 온수를 공급하는 가압장이 작동을 멈춰 3만 7천여 세대의 온수와 난방 공급이 중단돼 주민들이 밤새 추위에 떨었습니다. 충북에서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5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안정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스팔트 위로 수증기가 자욱하고 소방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어제 오후 서울 양천구 신정 가압 펌프장 밸브가 파손되면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가압 펌프장 안에 밸브를 수리하던 중 사고가 난 겁니다. 이곳 가압 펌프장은 멀리 떨어진 지역에 따뜻한 물을 공급하는 시설입니다. 소방대원 등 140여 명이 투입됐지만 복구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서울 양천구와 구로구 일대 아파트 3만 7천여 세대의 난방과 온수도 끊겨 주민들이 밤새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전혀 따뜻한 물 안 나오고 찬물만 나오고 있습니다. 아침이 좀 걱정인 게 출근할 때 좀 더 씻고 나가야 되는데. 서울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오늘 오후까지 복구 작업을 마무리해 난방과 온수 공급을 재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어제 오후 6시 50분쯤 충북 보은군 삼승면에서는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약 30분 만에 꺼졌지만 집에 있던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대전 대덕구 신대동 호남 고속도로에서는 25톤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과 가로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운전자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폭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나이지리아의 한 대도시에선 건물 20채에 이르는 대규모 폭발이 발생해 최소 8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태국에서도 폭죽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 2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교욱 기자입니다. 건물들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있고 소방과 구조대가 바삐 수색 작업을 합니다. 찌그러진 채 다른 차 위에 올라타 있는 차량은 폭발의 충격을 가늠케 합니다. 현지 시각 17일 나이지리아의 대도시 이바단에서 20개 이상의 건물에 폭발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77명이 다쳤습니다. And the sound just immediately sounded once. It was resounding. It was so much. In fact, when I looked up, I saw our ceiling. It has removed. 폭발은 불법 채굴 작업에 사용하기 위해 보관해온 폭발물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직 매몰돼 있는 사람들이 많아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Suspecting that there's every possibility there's still a body under the very house that is behind me here. 태국 중부의 한 폭죽 공장에서도 폭발 사고가 나 2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ทั้งหมดเลยครับที่อยู่ภายในโรงงานหรือทำงานในโรงงานครับไม่มีผู้รอดชีวิต 태국에서는 폭약과 폭죽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빈번한데 지난해 7월에도 폭발로 12명이 숨지고 120여 명이 다쳤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미국이 홍해 등에서 상선을 공격해온 후티 반군을 특별지정 국제 테러리스트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특별지정 국제 테러리스트로 지정되면 미국에 있는 모든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과 거래가 금지됩니다. 이번 조치는 후티 반군으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021년 2월 테러단체 지정을 해제한 뒤 3년 만에 재지정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에 인공지능 AI를 이식한 첫 번째 AI폰을 공개했습니다. 실시간 통번역 등 AI를 이용한 혁신적인 기능들이 들어있어 눈길을 끌었는데요. 전남주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Today, we create a new beginning by harnessing something that will forever change our connection with the world and open a new era of innovation. 세계 최초 인공지능 휴대폰으로 관심을 모은 삼성전자 갤럭시 S24 시리즈가 베일을 벗었습니다. 이번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생성형 AI 내장으로 언어의 장벽을 허물었다는 겁니다. 실시간 통역 기능을 누르면 영어와 스페인어로 이야기하는 외국인과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Hello? Can I make a reservation for tomorrow at 7 p.m.? Hola, ¿puedo hacer una reserva para mañana a las 7 de la noche? Por supuesto. ¿Para cuántas personas? Of course. For how many people? 기존 클라우드 통역 방식이 2초 정도 걸렸다면 생성형 AI가 내장된 방식으로는 0.5초 만에 통역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이미지나 단어를 동그라미를 그려 검색하는 기능, 최대 10명까지 음성을 분리해 스크립트를 정리하는 음성 녹음 기능 등이 탑재됐습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들이 잇따라 AI 스마트폰 출시를 예고하는 가운데 애플은 아직 AI 적용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순위에서 애플에 1위를 내준 삼성전자가 AI 스마트폰을 앞세워 순위를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지난해 관세청에 적발된 마약이 전년보다 23%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여행객을 통한 밀수가 크게 늘었는데 관세 당국은 첨단 장비를 도입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여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튜브 형태의 화장품을 반으로 가르자 하얀 물체가 나옵니다. 밀반 입된 마약, 케타민입니다. 컴퓨터용 마우스에서는 메트암페타민이 숨겨져 있고 방습제로 위장한 케타민도 있습니다. 지난해 이렇게 교묘하게 위장돼 밀반 입되다 관세청에 적발된 마약은 769kg에 달합니다. 국제 우편이나 특송 화물을 통한 마약 밀수는 줄었는데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여행자 밀수가 큰
비중을 차지했던 코로나 이전의 형태로 회귀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첨단 장비를 도입해 마약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남성이 공항에 설치된 밀리미터파 신병 검색기를 통과하자 모니터 화면 속에 붉은 표시가 나타납니다. 남성의 옷을 들추니 안에는 마약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비로 어디에 은닉이 되어 있는지를 바로 판단할 수 있어서 보다 좀 빠른 시간에 정확한 검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세청은 열화상 카메라를 도입하는 등 마약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시간 10대 청소년 4명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소화기로 난동을 부렸습니다. 주차돼 있던 차 30여 대에 장난을 치며 소화기를 마구 뿌려댔는데요. 그런데 이 청소년들 만 14세가 안 된 이른바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보도에 노승환 기자입니다.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10대 청소년 여럿이 나타납니다. 그중 하나가 소화기를 들고 와 마구잡이로 뿌려댑니다. 이걸로 성에 안 찼는지 소화기를 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소화액을 마구 뿌립니다. 이들의 난동으로 주차장은 한때 난장판이 됐고 주차된 차 30대가량이 소화액을 뒤집었었습니다. 경찰이 확인해보니 가해 청소년은 4명으로 모두 만 14세가 안 된 형사 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보호 처분만 가능하고 형사처벌은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근데 CCTV를 보고 이제 저희가 이제 거기 동네에 이제 좀 이렇게 불량스러운 애들이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정한 겁니다. 근처 다른 단지에서도 이들 가운데 일부가 2번이나 소화기 난동을 부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만취한 남성이 바다에 뛰어들어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남성 뒤에는 자신을 조폭이라고 속이며 수년 동안 겁박해온 4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50대 남성이 맞은편에 앉아있던 남성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다음 날 인근 바닷가에서 발견된 이 남성은 윗옷을 벗은 채 난간을 넘어갑니다. 만취 상태인 남성은 제대로 수영도 하지 못하고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극단적 상황은 피해자와 함께 고시원에서 생활한 40대 남성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이 조폭이었다고 속이며 피해자와 또 다른 남성을 이른바 가스라이팅했습니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조폭을 불러 보복하겠다며 협박도 일삼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카드를 빼앗아 1,70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폭행이죠. 언제 두둑말지 모르니까 뭐 안 하면 안 될 상황이고 늘 그래 왔으니까 뭐. 단순 사고로 처리될 뻔했던 이 사건은 또 다른 피해자의 진술과 CCTV를 통해 전말이 드러났습니다. 검안을 해보니까 왼쪽 눈에 멍이 좀 들어있었고 나머지 일행 2명을 조사받는 과정에서 약 한 10일 전에 스파링을 했었다. 그런 의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해경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의자를 가실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고 업체 간 가격 경쟁까지 치열해지면서 문을 닫는 주유소가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게는 수억 원의 폐업 비용 때문에 방치되고 있는 주유소도 많은데요. 김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 보은의 한 주유소입니다. 시설마다 거미줄이 걸려 있고 주유기에는 먼지가 쌓인 채 녹이 스럽습니다. 곳곳에 불이 붙기 쉬운 수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어 화재가 발생할 우려도 있지만 주유소 출입을 막는 시설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 다른 주유소는 더 심각합니다. 간판은 떨어져 있고 기름을 넣던 곳에는 창고에나 쌓여 있어야 할 물품들이 놓여 있습니다. 맨홀안은 빗물만 한가득 고였습니다. 지하에는 유류 저장 탱크도 그대로 있어 토양 오염은 물론 폭발 사고 우려까지 있습니다. 취업 신청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이거 다 담보 잡혀가고 용자에서 그것도 매덕 줬지 이랬다 보니까 빚만 지고 있는 거예요. 최근 4년간 이렇게 문을 닫은 주유소는 3,500개. 도로가 새로 나고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업체 간 치열한 가격 경쟁 끝에 결국 휴업이나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1년에 500개 넘는 휴업을 신고한 주요소가 말로만 휴업이지 사실은 장사를 포기한 폐업과 다름없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겁니다. 폐업을 하고 싶어도 토양 정화나 시설 철거 비용이 만만치 않다 보니 그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화 작업을 하는데 드는 비용들이 거의 적게는 7천만 원에서 많게는 3, 4억까지도 나옵니다. 그 비용을 감당해낼 수 있는 개인 사업자는 없다고 봅니다. 주유소 폐업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해 이른바 좀비 주유소는 오늘 또 하나 늘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46억 원을 횡령한 전직 건강보험공단 팀장이 필리핀의 고급 리조트에서 붙잡힌 지 8일 만에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공단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 중 역대 최대액이었는데 경찰은 호화 생활에 사용된 범죄 수익금을 환수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연장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스크를 쓴 채 고개를 푹 숙인 한 남성이 경찰에 이끌려 연행됩니다. 지난 2022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근무하다 46억 2천만 원을 횡령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했던 최 모 씨입니다. 46억 횡령범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횡령할 때 이런 결과는 예상 못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공단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였는데 호화 생활을 이어가다 지난 9일 필리핀 마닐라의 고급 리조트에서 검거됐습니다. 왜 왔는지 아시죠? 예. 집에 가실 때 됐어요, 이제. 최 씨를 붙잡은 경찰은 필리핀 당국과의 조기 송환 교섭을 시도한 끝에 검거 8일 만에 최 씨를 국내로 송환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횡령한 금액 중 7억 2천만 원은 이미 환수를 마쳤고 가상화폐로 환전이 된 나머지 39억 원에 대한 환수 작업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가 사용하던 휴대폰과 노트북에 대해서 다 압수한 상태로 그 부분 포렌식을 통해서 철저하게 수사하겠습니다. 경찰은 추가 횡령금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 뒤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지난달 평양에서 출발해 함경남도로 향하던 북한 열차가 폭설의 고개를 넘다 전복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고질적인 전력 부족에 바퀴가 헛돌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는데 열차에 탑승했던 주민 수백 명이 숨지고 일부 간부들만 살아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평양을 떠나 함경남도 금골로 가던 열차가 전복된 건 지난해 12월 26일 저녁입니다. 단천역을 지나 동암역에서부터 리파역 사이 해발 700m에 달하는 높은 산간 지역을 넘던 중이었습니다. 기관차 견인기 전압이 약해 헛바퀴가 돌다가 열차가 뒤로 밀린 뒤 탈선하면서 열차 뒷부분 차량들이 산 밑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노후화된 철로와 전력난이 겹치면서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앞쪽 상급 열차에 탑승한 간부들은 살았지만 뒷부분 7개 차량에 탄 주민 400명 이상은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장사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 열차엔 20대 청년들과 여성 주부들도 탑승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사고 지역 일대를 비상구역으로 선포해 여론 통제에 나선 한편 사망자를 수습하기 위해 시체 처리 전담반까지 꾸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열차 전복 사고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김경률 비대위원의 서울 마포울 출마를 깜짝 발표했습니다. 서울 마포울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지역구인데요. 정청래 의원을 개딸 전체주의와 운동권 특권주의의 상징이라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빨간 넥타이를 맨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경률 비상대책위원의 손을 번쩍 들어 올립니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지역구인 마포을에 김경률 위원이 나선다고 깜짝 선언했습니다. 마포에 온 김에 하나만 말씀드리죠. 우리 국민의 힘의 후보로서 김경률이 나서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개딸 전체주의와 운동권 특권주의, 이재명 개인 사당으로 변질된 안타까운 지금의 민주당을 상징하는 얼굴이 정청래 의원이라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조국 흑서 저자이기도 한 김경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낡은 시대 이념을 청산하는 과제를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저와 우리가 도전하는 곳은 지금부터 격전지입니다. 약속드립니다. 술잔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습니다. 예정이 없던 발표에 김성동 현 서울 마포을 당원협의회 위원장 측이 현장에서 고성을 지르며 항의해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당을 끝으로 전국 순회 행보를 마무리한 한 위원장은 앞으로 본격적인 총선 전략 짜기에 승부를 걸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 적용할 공천 룰을 확정했습니다. 3번 이상 동일한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들이 이 지역에 또 출마하면 감점을 주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감점을 안고 가야 하는 현역 의원이 20명이 넘는데 절반 이상이 영남권 의원들입니다. 정태진 기자입니다. 이번 국민의힘 공천룰의 핵심은 3선 이상 중진 의원에 대한 감점입니다.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은 경선 득표율의 15%를 깎습니다. 당내 같은 지역구 3선 이상 중진은 모두 22명. 이 중 절반이 영남권인데 여기엔 김기현 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해당합니다. 영남 중진들 사이에선 교체가 정답은 아니다라는 불만이 터져나오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예외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누가 나가느냐를 정하는 것이 공천입니다. 누굴 내보내느냐를 정하는 게 공천이 아니고 룰에 맞는 공천을 할 겁니다. 거기에 예외는 없을 겁니다. 한 위원장과 만난 4선 이상 중진들은 말을 아꼈습니다. 선수가 어떤 룰을 탓할 수 있냐, 안 그렇습니까?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한 참석자는 MBN에 한 위원장이 선거를 한동훈과 이재명의 구도로 가져갔을 때 국민들이 이재명의 손을 들어줄 수 없는 구조로 만들겠다. 동료 시민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하위 10%, 7명을 컷오프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정치 신인들에게는 경선 득표율의 최대 20%의 가산점을 주기로 하면서 물갈이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걸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흉기 피습 사건 이후 보름 만에 돌아왔습니다. 복귀 일성으로 윤석열 정권 2년간 경제, 안보, 민생이 더 악화됐다 날을 세우며 총선 승리로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보름 만에 국회로 출근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환하게 웃으며 복귀 소감을 전했습니다. 제게 주어진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맡긴 책임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덕분에 다시 출근하게 됐습니다. 복귀 후 첫 메시지로는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이자 권력에 대한 심판 선거입니다. 민주당은 그 책임을 묻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대표는 8호 인재로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 이사를 영입하고 회의실에 김구 선생 사진도 걸었습니다. 논란이 된 정부 여당의 역사관을 겨냥해 차별화에 나선 겁니다. 이 대표는 오늘 총선 공약 4호로 저출생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민생 행보를 통해 국민의힘과의 정책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 등 당 내부의 탈당 움직임에 대해선 안타깝다는 반응을 밝히며 통합을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겐 남은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번 총선에 직접 뛸지, 뛴다면 현재 지역구를 지킬지, 아니면 비례대표로 한 발 물러나 전체를 지휘할지입니다. 당내에서도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표선우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출마 시나리오는 크게 4가지입니다.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 을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방안과 성남 등 다른 지역구로 옮기는 방안, 비례대표 출마 혹은 아예 출마하지 않는 겁니다. 이 대표는 계양을로 검증위 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공식 출마 선언이나 예비후보 등록은 하지 않았는데 국민의힘에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계양을에 출마하면서
이른바 명룡대전이 성사될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문제를 꿰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는 이재명 당대표가 이 원희룡 일타 강사가 무서워갖고 도망갈까. 민주당 내부 의견은 엇갈립니다. 지역구에 출마해 이 대표를 중심으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이 경우 한 지역구에 얽매일 수 있는 만큼 불출마나 비례대표 출마로 총선판 전체를 진두지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제 당대표가 전체적인 총선 구도와 전략에 의해서 결정할 것으로 봅니다. 총선 승리를 위한 셈법이 복잡한 가운데 이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정부가 세금 깎아주는 계좌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납입 한도를 2배로 늘리고 세제 혜택도 최대 150만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주식시장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하겠다며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증권거래소에서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개미 투자자들의 세부담을 줄여 증권시장을 기회의 사다리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식 투자로 5천만 원 이상 벌면 세금 20%를 부과하려던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는 현재 0.2%에서 내년까지 0.1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됩니다. 대표적 절세 계좌인 ISA의 혜택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ISA 납입 한도를 2배로 늘리고 비과세 혜택도 연간 최대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하는데 새 혜택은 최대 15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개인 투자자들은 물론 경제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의 전석재 씨도 참석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배당을 많이 주지 않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조지환원이 미흡한 주식으로 국내외적으로 어떻게 보면 악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당이 얼마 되는지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놨다는 일반 주주의 이익 보호 차원에서 개선할 제도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논의를 하면서 정부는 또 금융권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전세 대출까지 확대하고 초과 이익을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의 캡틴 손흥민 선수가 호날두를 따돌리고 중국 스포츠 전문 매체로부터 7년 연속 아시아 최고의 축구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토트넘 구단이 중국 스포츠 전문지 티탄 저우바오의 발표를 인용해 밝힌 내용인데요. 이로써 손흥민은 2017년부터 7년 연속이자 통산 9번째로 이 상을 받았습니다. 아시안 골든글러브 어워즈로 불리는 이 상은 프랑스 매체 프랑스 풋볼이 시상하는 발롱도르에서 착안해 2013년에 제정됐는데요. 손흥민은 투표에서 22.9%의 지지를 받았고 뒤를 이은 클린스만호 동료 바이에른 뮌헨 김민재 선수는 19.5%로 2위, 3위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로 17.06%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미국에선 엉뚱한 집을 급습한 경찰에 1살 아이가 유리파편을 뒤집어 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지 시각 지난 10일 오후 오하이오주 엘리리아시에서 경찰이 한 주택을 급습했는데요. 불법 무기 소지 혐의를 받는 10대 용의자를 수색하고자 급습한 경찰. 집주인은 수차례 용의자를 모른다고 했지만 경찰은 문을 부수고 섬광탄을 터뜨렸습니다. 여기에 창문 가까이 있던 17개월 아이가 온몸에 유리파편을 맞았고 눈과 가슴, 팔 등에 화상을 입었는데요. 아이에겐 원래 폐, 심장 질환이 있어 수술을 앞둔 상황이었다고요.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제공받은 주소지를 찾았다는 입장이지만 집주인은 무리한 급습을 감행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결국 시 차원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네요. 남극을 상징하는 동물 가운데 하나인 킹펭귄, 목을 길게 빼고 뒤뚱뒤뚱 걸어다니며 산책을 즐기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캐나다 엘버타주 캘거리 동물원에서 킹펭귄들이 산책에 나섰는데요. 동물원 측은 펭귄들은 건강을 위해 운동 삼아 겨울철 매일 산책을 한다고 합니다.
남극에서 사는 킹펭귄들이 살 수 있을 정도로 맹추위를 자랑하는 캐나다 캘거리의 겨울. 하지만 기온이 5도 이상 오르거나 영하 25도 이하로 떨어지면 산책은 취소된다고요. 동물원을 찾은 시민들은 이날 킹펭귄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는데요. 근사한 외모에 킹이라는 이름처럼 걸음도 위풍당당합니다. 킹펭귄들의 산책은 3월 중순까지 이어지나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홍콩 ELS 상품의 첫 만기가 지난주부터 속속 돌아오면서 확정 손실액이 벌써 1,000억 원을 넘었습니다. 금융감독원 현장 조사에서 발뺌은 물론 몰래 녹음까지 시도한 은행 관계자들이 있었는데요. 3자 대면을 마친 투자자들을 최은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금감원 3자 대면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건 은행 관계자들입니다. ELS 상품을 직접 판 은행원과 가입자의 3자 대면인데도 은행에서만 대여섯 명이 왔고 실제 3자 대면 자리에도 판매한 은행원과 본사 직원 1명이 함께 배석했습니다. 위약감을 조성하면서 여러분이 로비에 이제 뭉쳐 계셨고 저를 가입시킨 그 담당자와 저만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다른 분들이 계시고 같이 들어가는 분 또 한 분 더 계시니까 좀 미치게 되더라고요. 3자 대면 내용을 몰래 녹음하다 들키기까지 했습니다. 몰랐다고 하면서 심지어 녹음까지 하고 있었고 조사관님이 직접 지우셨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판매 실적이 인사고과에 직결돼 무리하게 영업했다는 사실이 금감원 현장 조사에서 이미 확인됐지만 불안전 판매 의혹은 모두 부인했습니다. 아니 눈앞에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구나. 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는. 이미 대응을 어떻게 대응해라 이거를 조금 자기들끼리는 얘기를 하고 왔던 것 같아요. 고령 가입자들은 더 걱정입니다.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데도 자녀가 대신 설명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령시인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가 대변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저는 발언권이 없으니까 그걸 질문의 요지를 이해를 파악을 잘 못하고 중요한 말에 반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즉각 못하니까 너무 답답했어요. 금융감독원은 은행 측에서 추가 배석하는 사람은 직접 민원 처리를 했던 직원이라 필요에 의해 자리한 것이고 고령자의 경우 의사소통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자녀가 대신 발언할 수 있게 하고 있다며 최대한 공정한 환경에서 민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지난해 중국이 우리나라의 전기차 2위 수입국으로 올라섰습니다. 중국 브랜드의 전기 승용차는 아직 국내에 출시하지도 않았지만 테슬라를 비롯해 중국에서 생산되는 모델들의 영향이 컸던 겁니다. 김종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테슬라의 모델 Y 차량입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14,000대가량 팔리면서 전체 수입차 중 세 번째로 많이 팔린 차량으로 기록됐습니다. 중국에서 생산한 저가형 모델이 지난해 8월부터 본격 판매된 영향입니다. 테슬라 판매량 상승에 힘입어 중국으로부터 들여오는 전기차 수입액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별 전기차 수입액을 보면 독일이 9억 6천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2위를 차지했습니다. 버스와 트럭 등 상용차 시장의 중국 전기차 침투는 더욱 매섭습니다. 지난해 국내에 판매된 전기버스 중 중국 전기버스 비중이 50.9%를 차지하며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전기차 글로벌 판매 1위인 중국 비아디는 올해 안에 전기 승용차를 우리나라에 공식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럴 경우 중국이 최대 전기차 수입국으로 올라서는 건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품질은 우수한 부분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입증이 되는데 국내에 자연스럽게 중국 시장이 더 넓혀지지 않을까라는. 중국산 전기차는 배터리 재활용이 어려운 만큼 일각에서는 친환경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는 등의 차별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시베리아 추위를 방불케 한다는 북미 한파, 꽁꽁 언 땅 위를 누군가는 즐기기도 또 누군가는 당혹스러움을 마주하기도 하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최근 체감 기온이 영하 50도를 밑돈다는 미국입니다. 연이어 내린 폭설에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는데요. 곳곳을 뒤덮은 눈에 사람도 동물도 모두 신이 났습니다.
커다란 흰곰은 눈 위로 성큼성큼 걸어가 물 만난 물고기처럼 눈 위를 뒹구는데요. 사람들도 눈싸움을 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하지만 위험에 빠진 강아지도 있습니다. 꽁꽁 언 호수를 뛰놀다가 물에 빠진 모양인데요. 다행히 소방관의 도움으로 구조될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 나라 고유의 물건들을 찾아내는 일, 그리고 그걸 역사로 만드는 일. 그 과정엔 수많은 이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페루에선 역사의 발자취를 꼼꼼히 채워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죠. 도자기에서부터 직물, 목걸이까지 다양한 예술 작품이 전시돼 있습니다. 페루 정부가 세계 각국에서 수집한 고대 히스패닉 이전 유물들인데요. 송환된 문화재는 총 202점입니다. 여기에는 고고학적 유물 198점, 역사예술적 유물 1점, 기록문서 3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98점의 고고학적 유물 중에 154점은 각국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반환한 거고요. 42점은 미국 국토안보부와 독일 경찰이 압수한 겁니다. 나머지 2점은 LA 한 박물관이 반환한 건데요. 총 202점의 문화재 가운데 일부는 2000년 이상 됐고 가장 오래된 것은 기원전 2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정도입니다. 역사적 유물을 찾기 위한 페루 정부의 끈질긴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둘만 낳아 잘 기르자가 어느새 하나라도 낳아 잘 기르자가 된 지도 오래입니다. 이젠 이마저도 고민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저출산 문제인데요. 인구 대국이라 불리는 중국도 이 고민을 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2위의 인구 강국 중국. 그런데 중국의 인구가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중국 인구는 208만 명 감소한 14억 967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2년 연속 감소인데 중국도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네요. 중국 정부가 한자녀 출산 정책도 폐지하고 출산을 장려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2017년 1.76명에서 2021년 1.64명으로 뚝뚝 떨어지고만 있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가족보다는 나 자신을 우선시하는 분위기를 이유로 꼽았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중국 시장까지 악화하면서 어제 코스피가 2.47% 급락했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전날보다 61포인트 넘게 떨어졌는데요. 장중에 중국의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발표됐는데 5.2%로 목표치 달성에는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부진해 코스피 낙폭을 키웠습니다. 정부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 대상에 전세 대출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전세 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 상환분이 DSR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우리 금융당국이 국내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현행법상 어렵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정부는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가 자본시장법과 정부 입장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출퇴근길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놓은 카드들 꽤 있습니다. 알뜰 교통카드부터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에 다가오는 5월에는 K패스 카드도 나옵니다. 어떤 카드를 쓰는 게 효율적일지 이승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경기 안양시에서 서울 논현동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김수양 씨는 대중교통비로 매달 14만 원을 씁니다. 월 고정 생활비가 예를 들어서 한 120, 130 정도라고 하면은 거기 한 10% 정도씩은 차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절약형 교통카드를 찾는 사람이 부쩍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4년 전 내놓은 알뜰 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거리를 적립해 마일리지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출발 전과 도착 후 직접 스마트폰에 기록하는 불편함이 컸습니다. 5월부터는 이런 번거로움을 개선한 K패스가 나옵니다. 월 15회 이상 버스와 지하철을 타는 사람이라면 거리에 상관없이 요금의 최대 53%를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신분당선 등 민영 노선이나 광역버스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월 평균 대중교통비 7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인은 14,000원, 그리고 청년층은
21,000원, 저소득층은 37,000원을 돌려받으실 수 있을 거라 예상합니다. 30대 청년이 1,500원의 교통비를 사용하면 알뜰 교통패스론 350원을, K패스로는 450원을 다음 달 환급받습니다. 서울에 사는 직장인이라면 오는 27일부터 시행하는 서울 기후동행 카드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65,000원을 충전하면 서울시 내 대중교통은 물론 따릉이도 30일간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분당선과 광역, 공항버스는 이용할 수 없고 서울을 벗어난 전철역에서 내릴 땐 영무원에게 추가 요금을 내야 합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추운 겨울에 캠핑할 때 텐트 안에서 난방기기 쓰곤 하죠. 이때 혹시 모를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막기 위해 감지기를 꼭 설치해야 하는데요. 단지 설치만 할 게 아니라 설치 위치도 중요합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2명이 숨진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현장입니다. 텐트 안에서 불을 피운 흔적이 보입니다. 이렇게 밀폐된 텐트 안에서 불을 피우면 일산화탄소 농도가 빠르게 올라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혈색소와 결합하는 능력이 산소에 비해 200배가 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산소를 대체하게 되면서 저산소증이 오게 되고 얼마나 빨리 일산화탄소가 퍼지는지 실험해봤습니다. 숯불 화롯대를 넣고 텐트 문을 닫자 7초 만에 고농도의 일산화탄소가 감지됐다며 소리가 울립니다. 불과 45초 만에 실험 기계가 측정할 수 있는 최대 농도인 500ppm을 넘습니다. 이 정도 농도에선 두통을 느끼기 시작하고 더 높아지면 숨질 수도 있습니다. 사고를 막으려면 일산화탄소 농도가 짙어질 때 소음을 내는 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달 때는 일산화탄소가 가장 빨리 감지되는 천장에 이렇게 달아야 합니다. 상부에 설치한 감지기와 이제 하부에 설치한 감지기 간에 감지하는데 많게는 5분, 6분까지도 시간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경보기는 상부에 설치해야 합니다. 지난 3년간 텐트 안에서 114건의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일어났고 인명피해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내일 개막합니다. 그런데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회 시설 가운데 한 곳인 평창의 한 리조트 식당에서 식사한 대회 관계자들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는데요. 전염성이 강한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관계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숙소와 식당으로 이용되는 강원 평창의 한 리조트. 지난 14일 리조트 식당에서 식사한 경기 심판 등 6명이 다음 날 아침부터 구토와 설사 등 식중독 증상을 보였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2명에게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조직위는 감염 경로 파악을 위한 역학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밥을 먹고 밖에 가서 이분들이 회식을 했어요. 그래서 음식에서 문제가 된 건지 저쪽에서 문제가 된 건지. 이에 앞서 이달 초 선수촌 식당과 IOC 숙박시설 조리 종사자 700여 명 가운데 9명에게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모두 격리 조치를 하고 시설에 대한 소독과 방역을 마쳤지만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음식뿐 아니라 사람 간 접촉으로도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모두 식재료에서 17개의 식중독균을 한꺼번에 검사하고 대회장 주변에 음식점들이 많은데 이 음식점들에 대해서도 위생점검을.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에도 노로바이러스에 300여 명이 감염되기도 했습니다.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개막까지는 하루 남았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오늘도 우산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도의 눈비는 잦아들었는데요. 하지만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비구름이 머물고 있습니다. 비는 오전에 충청 지역부터 그치기 시작해 밤이면 대부분 잦아들겠지만 동해안과 전남, 제주도는 내일도 이어지겠고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의 최고 60mm, 충청 이남 지역은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또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 지역은 오늘 오전부터 눈이 시작돼 휴일까지 길게 이어질 텐데요. 우선 내일까지 예상되는 눈의 양은 강원 산지에 최고 15cm 이상, 강원 중북부 동해안에도 최고 7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중부와 경북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인천과 경기 남부, 충남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또 밤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큰 추위는 없습니다. 현재 서울 1.5도, 대구 6도 등 대부분 영상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10도, 부산은 13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2도에서 9도가량 높아 온화하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다음 주에는 영하 10도를 밑도는 매서운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